자, 이번에는 교재 84페이지에 응축부하 계산이 있습니다. 자, 응축부하라는 거는 당연히 응축기에서 발생된 어떤 부하에 대한 계산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응축 열량 나오는데요. 자, 일단 오른쪽에 모리엘 선도가 있어요. 자, 모리엘 선도를 먼저 그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축은 P, 압력이었죠. 자, X축은 H 또는 I, 엔탈피였습니다. 자, 이렇게 선도가 있고 위에 포화 액선과 건포화 증기선이 만나는 이 점을 임계점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기본적인 선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선도가 그려지고 자, 압축기의 흡입 쪽 A, 토출이 B, 그리고 건포화 증기선을 지날 때 C, D, E, F. 자, 이렇게 선도가 있고요. 자, 압축기 흡입 쪽 열량을 H1이라고 하고요. 압축기 토출을 H2. 자, 그 다음 팽창밸브 입구 또는 응축기 출구 또는 팽창밸브 후단 또는 증발기 입구, 이쪽은 뭐 H3, H4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여기가 H3인 거고요. 여기가 H4가 되는 겁니다. 자, 교재에는 이제 플래시카스도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응축부하 계산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표시는 따로 안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응축 열량은 Q, C로 나타냅니다. Q가 열량이었고 C가 응축기, 콘덴서 앞자의 C였고요. 그래서 QC는 H2-H1 플러스 H1 마이너스 H4. 먼저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압축기 열량 H2에서 1을 뺀 이 값에다가 H1에서 H4를 뺀 이 냉동 효과, 이 열량을 빼게 되면 결국엔 이 위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응축 열량이 나오게 되죠. 자, 요 길이와 요 길이를 합치면 결국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QC를 먼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냥 H2에서 H4를 바로 빼셔도 됩니다. 그쵸? H2-H4 3으로 갈게요. 3.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4로 가도 되고요. H3이나 4나 지금 값이 똑같죠. 그래서 H2-H3 또는 H4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열량은. 자, 뭐 공랭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도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밑에 순행식 응축기의 방열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응축부하는 Q, C로 나타내고요. 자, W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 또는 W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M으로 나타내고 또는 K, F, 델타 T. 자,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가지로 응축부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W는 냉각 수량을 얘기해요. 냉각수에 흐르는 양, 뭐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 요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비열이죠. 자, 물이기 때문에 그냥 1로 갑니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델타 T는 그냥 온도차여서 도씨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WC는 똑같고 DTM이 나옵니다. 델타 TM인데요. 여기서 델타 TM이라는 거는 자, 산술 평균 온도차라고 합니다. 자, 일단 앞에 델타 또는 이렇게 삼각형, 요것도 델타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냐, 그냥 소문자 뒤로 표시하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결국 둘 다 델타고, 자, 델타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그 뒤에 온도에 대한 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호예요, 그냥. 그리고 TM이라는 건 산술 평균 온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델타 TM은 산술 평균 온도 차가 됩니다. 자, 그럼 산술 평균 온도 차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렇게 열교환기가 있다고 했을 때 냉매의 입구 출구 그리고 냉각수의 입구 출구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열교환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냉매는 상부로 들어가서 하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냉매가 되겠고요. 자, 기체가 액체가 돼서 나오는 과정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냉각수가 이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대항류로 해야 효율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냉각수는 상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하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부로 나오게 돼요. 냉각수는 물에서 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현열입니다. 그쵸?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온도가 예를 들어서 85도씨에 토출, 고온, 고압의 가스 냉매가 들어가요. 그리고 45도씨 정도로 온도가 식어져서 나온다고 쳐요. 냉각수는 10도로 들어가서 그냥 한 15도 정도로 올라서 온도가 나온다고 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산술 평균 온도라는 거는 구하는 공식이 DTM은 응축 온도 마이너스 TW1 플러스 TW2 나누기 2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어떤 공식이냐면요. 말 그대로 그냥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온도차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건데, 자, 응축 온도는 자, 이 냉매의 출고 온도를 의미해요. 따라서 얘는 45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럼 45 빼기가 되겠죠, 일단. 자, 여기서 TW1이라는 건요, 응축 온도 빼기 냉각수 입구. 그럼 TW2는 응축 온도 마이너스 냉각수의 출고가 되겠죠. 즉, 구하면 45 마이너스 10, 45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따라서 TW1은 45 빼기 10이기 때문에 35도씨가 되는 거고요. TW2는 45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30이 됩니다. 자, 그럼 DTM 다시 써보면 45 마이너스 2분의 35 플러스 3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12.5도씨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열교환기에서 이 냉각수의 어떤 평균 온도차를 구한 거예요. 산술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고요. 요게 DTM, 산술 평균 온도차라고 합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는 뭐 산술 평균 온도차를 이용하여 응축 부하를 계산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과 냉각수 수량과 비열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응축 부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냉매에 대한 입구와 출구, 냉각수의 입구와 출구 이렇게 온도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냉각수 입출구 온도를 주고 응축 온도가 몇 도인지 그렇게 알려줘서 산술 평균 온도를 구하고 이렇게 냉각수량과 비열을 곱해서 응축 부하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에 대수평균 온도차라고 나옵니다. LNTD라고도 하고요. 대수평균 온도차라고 합니다. 자, 대수평균 온도차라는 건요, 어떤 열교환기 내부에 열교환되는 열의 평균을 구하기 위한 어떤 계산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열교환기에 대한 어떤 온도차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건데, 자, 그래서 구하는 방식을 한번 보면요, LMTD는 델타 T1 마이너스 델타 T2 나누기 LN 그리고 델타 T2 분의 델타 T1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LN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자연 로그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기에 있는 LN을 쳐주시면 돼요. 자, 요걸 다르게 또 쓰면 델타 T1 마이너스 델타 T2 나누기 2.3 곱하기 로그에다가 델타 T2 분의 델타 T1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보려는 건 일단 LN으로만 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델타 T1과 델타 T2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델타 T1 같은 경우는 높은 값, 델타 T2는 낮은 값을 뜻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온도차냐? 요걸 보시면요. 자, 이렇게 냉매끼리 냉각수끼리의 온도가 아니에요. 냉매 입구와 냉각수 출구, 그리고 냉각수 입구와 냉매 출구 온도의 차를 구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델타 T1은 85-15가 되는 거고요. 델타 T2 같은 경우는 냉매 출구 온도 빼기 냉각수 입구, 그래서 45-10.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70도씨와 35도씨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델타 T1이 되는 거고요. 얘가 더 작기 때문에 델타 T2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요, 70-35 나누기 ln 그리고 35분의 70 이렇게 해주시면, 자, 대략 50.5 도씨라는 온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 열교환기 내부의 열 평균 온도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대수평균 온도차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응축기 부하 계산에 대한 계산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C 델타 T 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냥 G가 W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DTM 같은 경우 산술 평균 온도차나 뭐 대수 평균 온도차 뭐 이런 걸로 구해 주신다는 거,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교재 85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웅축기에서의 이상 현상이 나와요. 자, 웅축기, 그 냉동기를 가동을 시키다 보면 웅축기에서 당연히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웅축기에서 이상 현상 1번을 먼저 보면 웅축 압력의 상승 원인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웅축 압력의 상승 원인인데요. 첫 번째로 순행식. 자, 보시면 냉각 수량 부족입니다. 자, 횡령으로 예를 들어서 냉매가 들어오죠. 그리고 냉매가 나갑니다. 그리고 냉각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냉각수가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냉매가 지나가는데 이 웅축 수량이 적어요. 수량이 적게 되면 당연히 이 냉매랑 열교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웅축이 덜 되겠죠. 웅축이 덜 된다는 소리는요, 웅축 압력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자, 웅축 압력이라는 건요, 고압을 의미해요. 자, 처음에 냉매가 들어올 때 상태가 기체였죠. 나갈 때는 액으로 나가죠. 기체라는 거는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피가 큽니다. 체적이 커요. 이렇게 넓다가 웅축이 되면서 점점 액으로 뭉치죠. 물방울처럼 이렇게 뭉칩니다. 물로. 그러면서 체적이 줄어요. 그렇죠. 체적이 줄어든 만큼 압력이, 피가 작아지는 건데, 이 기체를 액체로 액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만큼 기체가 있는 만큼 고압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웅축 압력의 상승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체를 액체로 변할 때는 웅축을 시키는 건데, 웅축을 시키는 방법은 T,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냉각수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그만큼 웅축을 잘 시키게 되는데, 자, 두 번째로 냉각수온이 상승할 경우, 당연히 냉각수가 뜨거우면 그만큼 웅축을 덜 시키겠죠. 온도를 덜 시켜주니까. 그래서 냉각수온이 상승하는 거, 이것도 웅축 압력 상승 원인이고요. 냉각관 스케일 부착. 자, 이렇게 냉각수가 지나가요. 그리고 위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물이 항상 이렇게 흐르게 되면 물에 어떤 물때가 끼게 되죠. 그걸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표면에 물때가 껴요. 스케일이 끼게 되면 이 스케일 사이로 물이 지나가죠. 냉각수가.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냉매와 열교환을 하는데 이 물때가 조금이라도 전열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냉매가 그만큼 웅축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냉각관의 스케일 부착으로 인해서 웅축 압력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공랭식입니다. 자, 첫 번째로 외기 온도 상승. 아까 냉각수온 상승과 같은 원리예요. 공기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그만큼 기체 냉매를 더 웅축을 잘 시킬 수가 있을 텐데 온도를 그만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외기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웅축을 시키기 어렵겠죠. 그리고 송풍량 부족. 이거는 아까 순행식에서 냉각수량 부족과 같은 원리겠죠. 그리고 핀 오염. 이런 공랭식에서 핀이 아까 이렇게 세로로 많이 부착이 된다고 했는데, 팬이 위로 돌다 보면 바람이 핀 쪽을 통해서 들어가다가 위쪽으로 토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먼지가 핀에 달라붙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런 핀 오염으로 인해서 웅축 압력 상승 원인이 된다. 그래서 순행식과 공랭식이 거의 같은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웅축 압력 상승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불응축가스 유입과 냉매 과충전이 있겠습니다. 자, 불응축가스는 뒤에 5번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자, 냉매 과충전 같은 경우는 냉동기 안에 냉매가 너무 많으면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압축기에서 토출을 해서 이렇게 웅축기로 갔다가 이렇게 팬이 불어서 웅축을 시켰다가 뭐 이렇게 수액기로 냉매를 웅축해서 내려 보내겠죠. 그런데 냉매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 수액기에도 냉매가 액으로 꽉 차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 배관 내에도 냉매액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냉매액이 꽉 차 있다고 쳐봐야 너무 많아가지고 과충전이 돼서 웅축기는 열심히 돌아가지고 얘를 액으로 계속 낮추려고 하는데 이미 여기까지 냉매가 꽉 차 있는 바람에 실제 효율은 요만큼밖에 못 냅니다. 실제로 기체가 이 구간도 지나가면서 웅축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러면서 압축기는 계속 기체 냉매를 밀죠. 계속 토출을 해대죠. 근데 냉매가 너무 많아서 뒤로 잘 밀리질 않으니까 결국엔 고압이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냉매도 과충전이 되면 고압이 상승한다.
그리고 고압이 상승한다는 말은 응축 압력이 상승한다라는 말이다 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응축 압력이라는 게 상승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냐? 냉동기에, 자, 책을 보시면 압축비 증가, 자, 압축비가 증가되면 압축기 토출 온도도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니은까지 적용이 되고, 자, 일단 기억에서 압축비 증가라는 거는 고압의 절대 압력 나누기 저압의 절대 압력으로 구했었잖아요. 그쵸? 요게 압축비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압이 상승하면 할수록 압축비는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압축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압축기의 토출 온도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압축기에 토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똑같이 토출되는 그 오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뜨거운 냉매 온도와 같이 만나게 되면서 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압축기가 또 과열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오일이 탄화되고 그러면 윤활이 당연히 불량해지겠죠. 오일의 제 역할을 못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냉동 능력도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응축압력 상승시 영향, 요것도 보시면 좋은 점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공통사항에서 이제 불응축가스 유입이라는 게 나왔었는데요. 자, 일단 불응축가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불응축가스가 뭐냐?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응축액화가 되지 않는 가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응축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공기 또는 뭐 질소 뭐 이런 성분들은 응축이 되지 않아요. 그 냉매가스만 이제 특성상 이제 이런 낮은 온도로도 응축이 되지만, 공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도 있잖아요. 저희가 숨쉬기 위해서 이 주변에 공기가 있는데 이 정도 온도가 된다 그래서 공기가 응축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기가 냉동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응축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적이 항상 일정하겠죠. 그러면서 고압을 떨어뜨릴 수 없게 돼요. 공기가 응축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고압이라는 건 기체가 액으로 변하면서 최적이 줄어들면서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공기의 어떤 기체의 그 형태가 액체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압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뭐 질소 같은 경우는 뭐 공기 안에도 뭐 질소가 소량 섞여 있는 거긴 한데, 냉동기에 뭐 누설을 검사하거나 할 때 질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질소 작업을 하다가 질소를 완전히 빼는 진공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진공 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 냉동기 안에 질소가 체류하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냉매를 넣고 돌리게 되면 이제 불응축가스에 의해서 고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생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냉동기 신설 또는 수리 시에 진공 불충분. 냉동기도 처음 설치를 하실 때 진공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불응축가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는 냉매 또는 오일 보충 시 공기 침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냉매 투입하는 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압축기가 있어요. 자, 압축기가 있으면 이렇게 압축기에 어떤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뭐 토출되는 곳이라고 치고 여기가 냉매가 들어가는 데라고 하면 이 포트를 통해서 냉매를 더 추가적으로 보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냉매를 보충할 때 이렇게 냉매통이 있겠죠. 그럼 냉매통에다가 자, 매니폴드 호스라고 하는 어떤 호수를 이용해서 냉매를 보충을 해요. 이게 게이지가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옆에는 밸브 손잡이가 있어요. 이 밸브를 잠그면, 얘를 잠그면 이쪽 호수가 차단되는 거고, 열면 이쪽 호수가 뚫리게 되는 거예요. 뭐 요런 하여튼 호수가 있고요. 얘도 뭐 요렇게 호수가 있는데 한쪽은 이제 사용을 안 하고 가운데 호수를 냉매에다 물립니다. 자, 얘는 잠가요. 그러면 이쪽은 차단이 됩니다. 막혀요. 그럼 냉매를 충전하기 위한 호수가 이쪽이라고 치면 이 밸브를 열어줘요. 그러면 이 냉매가 이렇게 통해서 압축기로 들어가서 냉동기 내에 냉매를 충전을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처음에 냉매에다 이 호수를 물리고 압축기에다가 물릴 때 이 호수 안에 공기가 차 있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태로 냉매를 열어서 또 매니폴드 게이지를 열어서 냉매를 충전하게 되면 이 안에 공기가 당연히 냉동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트에 연결하기 전에 냉매를 살짝 열어주고 냉매를 살짝 날려줘요. 아주 살짝 소량. 이 호수에서 냉매가 살짝 나왔다는 소리는 이 안에 공기랑 같이 냉매가 나왔다는 소리죠. 그 상태에서 여기 포트에다가 매니폴드 게이지를 채워주고 냉매를 보충을 하면 이 안에 있던 공기가 냉동기 안에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냉매 보충을 하거나 또 오일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넣을 때 그 호수 안에 공기를 빼지 않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릉축 가스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진공 운전 시에 누설 부위로 공기 침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냉동 창고가 있고요. 사용 온도가 마이너스 막 45도 막 이런 식으로 뚝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까지 낮은 창고가 아니더라도 냉동기가 펌프 다운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저압 게이지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저압이 한 2kg 정도대에서 돌고 있다가 펌프 다운을 할 때 보통은 0kg 정도가 되면 냉동기가 꺼져야 되는데 전기 제어가 조금 잘못돼 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한 뭐 마이너스 0.5 정도로 볼까요? 한 마이너스 0.5 정도 돼야 냉동기가 꺼진다고 쳐요. 만약에 그런데 저압에서 어딘가가 이제 배관에 크랙이 가거나 용접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누설 부위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현재 저압 배관 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대기압의 공기가 그 크랙난 배관을 통해서 배관에 이렇게 크랙이 조금 가 있으면 이 크랙을 통해서 공기가 배관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 오일 탄화 또는 열화시 생성된 증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압축기가 있고 여기 오일이 차 있죠. 근데 이 오일이 토출이 돼요. 냉매랑 같이. 근데 이 토출 온도가 막 130도 막 이렇게 되게 높아요. 만약에. 그리고 막 150 이렇게가 쭉쭉 올라갑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이 오일이 탄화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오일에서 뭐 연기가 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공기가 발생이 돼요. 다른 어떤 부릉축 가스가 발생이 돼 버립니다. 그 증기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릉축 가스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또 하나 모터 코일 소손에 의해 생성된 증기. 자, 똑같이 압축기가 있고요. 이렇게 뭐 크랭크 축이 있고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쪽에 크랭크 축 쪽에 모터가 있겠죠. 자, 모터가 돌게 되면 열이 발생됩니다. 이 모터 같은 경우는 안에서 냉매가 들어와줘서 모터 열을 식혀주고 토출이 돼요. 이 냉매가 모터 열도 식혀주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 냉매 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얘가 뭐 힘이 들어서 어떤 과부하로 인해서 모터가 점점 온도가 상승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모터에서도 점점 탄화가 일어나면서 모터가 소손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또 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연기가 나면서.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또 부릉축 가스가 발생이 돼요. 자, 그래서 냉동기에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부릉축 가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릉축 가스가 냉동기 안에 들어갔을 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자, 첫 번째로 응축 압력 상승이 있었죠.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압축비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압축기의 소요 동력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압이 증가하고 그러면 당연히 압축비 상승하고요. 고압이 상승하면 압축비의 소요 동력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고압이 높기 때문에. 자, 실린더가 있고 이렇게 피스톤이 있어요. 밸브가 있고 이렇게 토출 밸브를 통해서 압축을 하면 토출이 돼야 돼요. 그쵸? 근데 얘가 토출돼야 되는 구역에 압력이 높아요. 그럼 얘가 밀 때도 힘들겠죠. 당연히 그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소요 동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터는 그만큼 더 힘을 발휘해서 이 토출 밸브를 열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소요 동력은 증대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릉축 가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체류를 하냐? 자, 교재를 보시면 응축기 상부와 수액기 상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압축기가 있고 압축기에서 토출된 냉매가 응축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수액기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자, 부릉축 가스는 말 그대로 응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란 소리죠. 기체는 가볍기 때문에 높은 곳에 뜹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냉동기들의 응축기가 위에 있어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이 상부에 대부분 고여 있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밀리고 간다고 치더라도 이 수액기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입구, 여기가 출구라고 하면 입구는 바로 이 위에서 끝나요. 배관이. 근데 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기 안에 냉매액이 들어와 있으면 수액기라는 거는 이 냉매액만 출구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돼요. 수액기가. 근데 입구는 요 위에까지 있다 보니까 결국엔 부릉축 가스가 결국 밀려서 수액기까지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이 액에 의해서 기체가 수액기 출구로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 냉동기 안에 부릉축 가스가 많이 들어가 있다 하면 이 응축기 상부에 어떤 밸브가 달려있는 냉동기도 있어요. 이걸 달아놓는 제조업체도 있기 때문에
얘를 살짝 열어서 냉매를 살짝 조금만 날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불응축가스가 좀 빠질 수도 있고요. 요게 없다고 한다면 수액기에서 출구가 아닌 입구를 살짝 열어줘서 냉매를 조금 방출을 하게 되면 불응축가스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요즘에는 이제 냉매가 이제 공기 중에 많이 날리게 되면 환경오염 때문에 많이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냉매 회수기 갖다가 냉매 좀 회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극소량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날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이 날려야 되겠다 싶으면 당연히 냉매 회수기를 통해서 회수를 해주셔야 돼요. 뭐 요건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뭐 여튼 불응축가스의 체류 구간은 응축기 상부와 수액기 상부 이렇게 두 군데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구간은 이제 액 구간에서 쭉쭉 밀면서 오기 때문에 액관에는 고이지가 않아요. 자, 그럼 교재 86페이지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웅축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웅축기에 대한 설명이고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증발식 웅축기는 주로 물의 증발에 의하여 냉각되는 것이다. 자, 웅축기 같은 경우는요, 이름에 답이 있었죠. 증발식 웅축기는 증발을 이용해서 냉매를 웅축시키는 기기였어요. 그쵸? 따라서 물의 증발 잠열에 의해서 냉매를 웅축시켰는데 설명에서도 물의 증발에 의하여 냉각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의 횡령 웅축기에서 관내 유속은 5m/s가 표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관내 유속은 1에서 2m/s입니다. 뭐 요것도 필요하시면 암기를 해두시면 좋고요. 자, 3번의 공랭식 웅축기는 공기의 잡열로 냉각된다. 자, 공랭식 웅축기에서 공기의 잡열이 아니라 현열이죠. 공기는 송풍팬에 의해서 그냥 기체에서 기체로 순환을 하면서 냉매를 웅축시킵니다. 그래서 잡열이 아니라 현열이 되겠고요. 자, 4번의 이평 암모니아 웅축기는 운전 중에 냉각관의 소재를 할 수 없으므로 불편하다 돼 있었는데요. 자, 이평 쉐렌튜브 웅축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평 같은 경우는 냉각관의 청소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운전 중에도 얼마든지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이평의 장점은 청소가 아주 용이하다는 거였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나선 모양의 관으로, 자, 나선 모양이라는 건 이렇게 스프링 같은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 나선관을 원형 또는 구형의, 이제 구형이라는 것 또한 역시 둥근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원형이나 뭐 구형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수조에 넣어서 냉매를 웅축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뱅글뱅글 나선형 관을 넣었습니다. 자, 요 구조 방식 뭐였죠? 자, 이름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쉘이 있어요. 그래서 쉘 N, 그리고 얘가 코일처럼 감아져 있다 그래가지고 쉘 N 코일식이라고도 했고요. 쉘 N 코일식 같은 경우는 지수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에 보시면 지수식 웅축기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다음 중 증발식 웅축기의 구성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발식 웅축기 같은 경우는요, 구조가 조금 복잡했었죠. 이렇게 케이싱 같은 게 있고 냉매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위에는 엘리미네이터가 있어서 물이 비산되는 걸 막았었죠. 위에 송풍기 팬이 돌고요. 밑에 물이 당기는 수조가 있고 물펌프로 인해서 배관에다가 냉매 배관에다가 물을 살포해주는 이런 구조였죠. 요게 이제 증발식 웅축기였는데, 자, 구성 요소래요. 여기 송풍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기 2번이 일단 답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번 물 분무 펌프, 물을 분무시키기 위한 펌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배 장치, 물을 분배시키는 요 노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분배 장치고요. 자, 4번에 일리미네이터. 자, 엘리미네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공급 장치. 이 물을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물이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물이 떨어지게 되면 물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 수공급 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웅축용 핀, 코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요, 공랭식에서
뭐 배관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때 사이에 핀을 세로로 촘촘하게 설치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공랭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냉매가 암모니아일 경우는 주로 소형, 프레온일 경우에는 대용량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웅축기로 자, 전열이 양호하고 설치 면적이 적어도 되나 냉각관이 부식되기 쉬운 웅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교재 일단 79페이지 보시면요. 자, 일단 전열이 양호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횡령 셰렌 튜브와 7통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설치 면적이 적어도 되나 냉각관이 부식되기 쉬운 웅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횡령 셰렌 튜브 장점에서 보시면 전열이 양호하다가 있고요. 단점에서 보시면은 냉각관이 부식되기 쉽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답은 일단 3번 횡령 셰렌 튜브식 웅축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횡령 같은 경우는 이게 길이가 길더라도 이게 만약에 패키지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길이가 이 정도까지 길어야 되면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만들면 길이를 줄여서 만들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엔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뭐 소형에서 프레온일 경우엔 대용량까지 광범위하게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횡령 셰렌 튜브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웅축기 같은 경우는 장단점 외워주시면 이런 문제는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교재 87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자, 냉동장치 내에 불응축가스가 혼입되었을 때 냉동장치 운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불응축가스랑 관련이 없는 내용을 찍으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열교환 작용을 방해함으로 웅축압력이 낮게 된다. 자, 열교환 작용을 방해하는 건 맞아요. 그쵸? 근데 자, 웅축압력이 높아지는 상승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불응축가스의 혼입이었잖아요. 그쵸? 일단 답은 1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냉동 능력 감소하는 거 있었고요. 소요 능력이 증대하니까 소비 전력이 증가한다. 같은 말이고요. 토출 온도가 상승한다 돼 있었잖아요. 오일도 탄화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토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실린더가 그만큼 과열이 되는 거고요. 뭐 실린더가 과열이 되니까 토출 온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윤활유가 이제 냉동유, 냉동 오일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윤활유가 열화 및 탄화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답은 1번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순행식 웅축기를 사용하는 냉동장치에서 웅축 압력이 표준 압력보다 높게 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돼 있었습니다. 자, 공기 또는 불응축가스의 혼입. 공기가 불응축가스이긴 해요. 근데 뭐 공기 또는 불응축가스 혼입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웅축 압력이 높게 되는 원인 중 하나고요. 자, 웅축수 입구 온도의 저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요것도 그냥 횡령으로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냉매가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웅축수가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거쳐서 자, 두 번째 웅축수의 입구 온도가 낮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웅축을 더 잘하겠죠. 입구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따라서 얘는 고압이 오히려 낮아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2번이 답이고요. 높게 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으니까 2번이 일단 답이 되겠고, 자, 이 냉각수가 온도가 아무리 적절해도 흐르는 양이 부족해지면 냉매를 충분히 웅축시키지 못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고압이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압력이 높게 되는 원인이 되겠고요. 자, 웅축기에 냉각관의 스케일이 부착. 아까 이렇게 물때 같은 거 끼게 되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냉동장치 내에 불응축가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불응축가스가 많아지면 웅축압력이 높아지고 냉동 능력은 감소한다. 네, 1번이 답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불응축가스는 웅축기의 잔류함으로 요건 맞습니다. 압축기의 토출가스 온도에는 영향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불응축가스가 웅축기에 잔류하게 되면 고압이 상승합니다. 고압이 상승하게 되면 토출 온도는 상승합니다. 왜? 압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요 동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토출 온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은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3번. 장치에 윤활유를 보충할 때 공기가 흡입되어도 윤활유의 용해되므로
불응축가스는 생기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와 윤활유는 용해되지 않고요. 자, 아까도 뭐 냉매 보충이나 오일을 보충할 때 공기가 들어가서 불응축가스가 생성된다 라고 금방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4번은 불응축가스가 장치 내에 침입해도 냉매와 혼합됨으로 웅축 압력은 불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틀렸죠. 냉매와 혼합 뭐 되지도 않고 웅축 압력은 상승을 할 거고요. 그리고 냉매에 산소, 이제 공기가 만나게 되면 공기 중에 또 수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냉매 시간에도 배웠었는데 냉매와 수분이 만나면 산을 발생시켜서 동간을 이제 부식시키는, 침식시키는 동부착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증발식 웅축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물의 소비량이 비교적 적다. 자, 증발식은 물을 계속 펌프로 순환을 시키죠. 그리고 공기 중에 증발한 그 양만 이제 물을 보충해주면 돼요. 그래서 냉각수 자체의 소비량이 적습니다. 자, 요건 이제 냉각수의 사용량이 아니에요. 사용량이 아니라 소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발식은 소비를 잘 안 시켰어요.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 뭐 팬이 달려 있고 엘리미네이터 있고 이렇게 냉매 배관 있고 펌프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순환을 시켰죠. 그리고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자, 여기에 처음에 사용량은 많을 수 있으나 소비되는 양은 별로 없어요. 계속 순환을 해서 여기서 조금씩 공기 중으로 증발한 양만 보충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용량은 적은 게 맞아요. 자, 2번에 냉각수의 사용량이 매우 크다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자체에서 물을 바로 이렇게 순환만 시키죠. 요 정도만 뿌려집니다. 그래서 사용량 자체도 낮아요. 자, 교재에서도 보시면 8리터 정도로 아주 사용량이 적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용량이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3번에 송풍기의 동력이 필요하다. 여기 송풍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력 필요하고요. 이 물을 순환하기 위한 펌프의 동력 필요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다음 교재 88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자, 다음 조건을 갖는 순행식 웅축기의 전열 면적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이 있죠. 단 웅축기 입구의 냉매가스 엔탈피는 450, 웅축기 출구 냉매액의 엔탈피는 150, 냉매 순환량은 100kg/h, 웅축 온도는 40, 냉각수의 평균 온도는 33, 도씨고 웅축기의 열 관유율은 800kcal/m²/h 도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열 면적을 구하는 건데요. 자, 제가 QC는 WC 델타 T, WC 델타 TM 은 K, F 델타 T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W는 냉각 수량입니다. 따라서 그냥 G로 표시를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구하려는 거는 F예요. F를 구해야 되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열 통과율. 근데 열 통과율은 주어졌습니다. 800kcal/m²/h 도씨라고 주어졌어요. 그쵸? 자, 그리고 냉각수 온도차. 자, 이 온도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웅축 온도가 40도씨로 주어졌고요. 자, 냉각수가 뭐 대수 평균인지 산술 평균인지는 모르겠으나 평균 온도로 33도씨를 줬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델타 T는 40-33이 돼요. 일단 뭐 온도가 이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뭐 그렇게 찾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K 나왔고 델타 T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F를 구해야 되는데 QC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또 주어진 게 냉매 순환량이에요. 자, 일단 이 조건을 풀려면 필요한 게 또 QC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QC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냉매 순환량 있네요. 그렇죠? 자, 냉각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G가 되겠고요. 일단 100이에요. 100kcal/h 라는 냉매 순환량이 주어졌고, 자, 비열이 없죠. 근데 물의 냉매 비열을 몰라요. 그리고 델타 T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응축기 입구의 냉매가스 엔탈피 450과 응축기 출구의 냉매에게 엔탈피 150이 나왔죠. 자, 비열과 온도차는 결국 엔탈피입니다. 엔탈피. 제가 GC 델타 T 요거 설명드릴 때도 요 값은요, G에다가 곱하기 엔탈피 차가 이 비열 곱하기 델타 T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CT는 엔탈피 차로 해도 되고요. 450 빼기 150 따라서 300kcal per kg 이라는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개를 곱해주면 바로 QC가 나온다는 거죠. QC는 100 곱하기 450 빼기 150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답은 3만 kcal per hour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QC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QC 주어졌기 때문에 F를 구하려면 K 값과 델타 T 값을 QC 밑으로 보내면 되겠죠. 따라서 F는 3만 나누기 K 값 800 곱하기 40-33 해서 구해 주시면 F 값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 5.36이 나오네요. 제곱미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뭘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냥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게 어렵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렇게 복잡한 계산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시험 뭐 1회 본다 그러면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냉장고를 보냉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온이라는 건 따뜻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보냉이라는 건 차가운 걸 유지하기 위해서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냉이라는 건 어떤 이제 냉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건데, 자, 냉장고 안에 온도가 마이너스 5도래요. 자, 냉장고가 있는데 안에는 마이너스 5도고요. 자, 외기는 30도씨래요. 자, 근데 이 냉장고에서 여기가 1제곱미터, 여기가 또 1제곱미터 라고 했을 때 이 면적당 손실이 1kcal per 미터 제곱 아워 도씨 정도로 유지를 하고 싶대요. 자, 그렇게 했을 때 K값, 열통가율을 몇으로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응축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공식이 일단 얘랑 똑같죠. 그래서 제가 집어넣었고요. 자, 요 K를 구하는 거고 결국 F와 델타 T를 찾아서 열량 아래다가 놔주시면 되는데, Q는 KF 델타 T, Q는 10kcal per hour로 나왔고요. 얘는 구해야 되고요. F는 1m 제곱당 나와 있었고요. 델타 T는 30 마이너스 5도씨를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 이 소리는 10 나누기 1 곱하기 면적 와서 1 곱하기 델타 T 와서 30 마이너스 5도 계산을 하시면 0.285 해서 네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되면 28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축기에 대한 요 열량 계산하는 방법 요거를 암기해 놓으시면 여러 가지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응축기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문제만 풀 수 있으셔도 뭐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크게 막히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응축기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